안녕하세요. 신앙송과 책 읽기 서태현 TV입니다. 오늘은 인생 교과서 시리즈 2권 부처에 이어 3권 공자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제 인 세상을 구원할 따뜻한 사랑 신정근 이기동 공저 21세기 북스 출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겠죠? 지은이 신정근 서울대학교 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장과 유교문화연구소장을 맡고 있고 사단법인 인문예술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동양 철학의 철학사 문제의식에서 현대 철학의 문맥에서 이해할 수 있는 길을 넓히고 저변 확대를 위한 대중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동양 철학의 유혹, 철학사의 전환, 마흔, 노노를 읽어야 할 시간 등 다수가 있다. 지은이 이기동 성균관대학교 유학과와 동대학원 동양철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츠쿠바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성균관대학교 유학 동양학부 교수로서 유학대학장과 대학원장을 역임했다. 2007년 사서삼경 강설 시리즈 6권을 상제했고 동양 삼국의 주자학 이색 한국 성리학의 원천 이또 진사이 공자 노자 장자 등의 동양 사상서와 하늘의 뜻을 묻다 이기동 교수의 쉽게 풀어쓴 주역 한마음의 나라 한국 장자 진리를 찾아가는 길 등의 교양서를 비롯해 다수의 저역서가 있다. 그럼 이제부터 인류의 현자 공자에게 던지는 삶에 대한 질문들과 명답들을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삶이란 무엇인가? 때맞게 배우고 익히는 여정. 이기동. 공자의 사춘기. 태어나는 순간은 어머니와 분리되는 첫 번째 순간이다. 분리되는 것은 고독해지는 것이고 고독해지는 것은 슬픈 것이다. 그래서 울면서 태어난다. 어머니에게서 분리되는 충격은 다시 어머니의 품속으로 들어감으로써 완화된다. 그러다가 동생이 태어나면 어머니의 품속을 동생에게 양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또 한 번 충격을 받는다. 공자에게는 동생이 없었다. 따라서 어머니의 품속을 동생에게 양보해야 하는 충격은 없었다.
가난하고 불우하게 자랐지만 그런 충격은 어머니의 사랑으로 다 덮을 수 있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어머니의 사랑만으로 다 덮을 수 없는 시기가 찾아온다. 바로 사춘기다. 사춘기는 부모의 품으로부터 정신적으로 독립하는 시기이다. 이성에 눈을 뜨거나 개인의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공자에게도 사춘기가 찾아왔다. 이미 15년가량을 살았고 육체적으로는 거의 성인이 되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성인이 되지 못했다. 사춘기란 정신적으로도 성인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때다. 사춘기가 되었을 때 가장 강력하게 다가오는 물음은 바로 이것이다.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경쟁으로 일관된 것이었다. 가난하게 살았던 공자에게는 그 경쟁이 더욱 치열했다. 그날의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일을 해야 했다. 공자는 안 해본 일이 없었다. 훗날 공자가 성인으로 일컬어질 정도가 되었을 때 온갖 천박한 일을 다 할 줄 아는 공자를 보고 비난하는 자가 있었다. 그 말을 들은 공자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토로했다. 나는 어릴 때 미천하게 살았기 때문에 온갖 비천한 일을 다 했었다. 천박하게 사는 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니다. 그런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은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는 일이다. 경쟁은 남에게 이기기 위해서 한다. 경쟁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자기가 더 똑똑해지길 원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부한다. 공부는 지식을 쌓는 것이다. 지식을 쌓는 것은 똑똑해지는 것이고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다. 공자도 그랬다. 공자도 남들처럼 경쟁했고 지식을 쌓기 위한 노력을 했다. 그러다가 공자는 생각했다.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15년이란 세월은 짧은 시간이 아니다. 그러나 그 세월이 지나고 보면 한 순간이다. 15이 된 공자는 자기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았다. 고생하며 살아온 세월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 순간이었다. 그렇다면 남은 인생도 한 순간일 것이다. 세월은 쉬지 않고 흐른다. 잠시도 쉬지 않고 흐르는 물처럼 한순간도 멈추는 일이 없다. 공자는 어느 날 물가에서 흐르는 물을 보고 단식한 적이 있다. 모든 것은 이 물처럼 흐른다. 조금도 쉬지 않고 밤낮으로 흘러간다. 사람의 일생도 그 물처럼 쉬지 않고 흘러간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흘러간다. 흐르고 흐르다가 도달하는 곳은 죽음이라는 바다다. 바다에 들어가는 일, 그것은 조만간 다가온다. 그리 먼 훗날의 일이 아니다. 그 바다에 도달하면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이 차이가 없다. 이긴 사람이나 진 사람이나 매한가지다. 똑똑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다를 게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바다에 들어가는 일은 생각하지도 않은 채 남들과 싸워 이길 궁리만 한다. 자기가 남들보다 똑똑하다고 뽐내기 바쁘다. 그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공자는 이를 깨달았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그들을 그물이나 덫이나 함정 속으로 몰아넣어도 피할 줄을 모른다. 참으로 그렇다. 사람들은 조금도 쉬지 않고 죽음의 바다로 달려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피할 줄을 모른다. 그물이나 덫이나 함정은 조만간 다가올 죽음의 바다다. 조만간 다가오는 죽음의 바다. 생전에 이루어 놓은 것이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 그 바다가 눈앞에 와 있다. 사람들에게는 그 바다가 까마득히 먼 훗날의 일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지난 15년이란 세월이 순간처럼 느껴진 공자에게는 그것이 눈앞의 일로 다가왔다. 공자는 절박했다. 의사에게 2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들은 말기 환자와 같은 심경이었다. 공자는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살 수는 없었다. 어제처럼 내일을 살 수는 없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공자는 방황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는 삶인지, 그것을 몰라 방황을 했다. 공자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속적인 가치들에 관심이 없었다. 훗날 공자는 제자들에게 먹는 것에 배부름을 구하지 아니하며 거처하는 것에 편안함을 구하지 아니해야 한다. 고 깨우치기도 했다. 또한 선비가 도의 뜻을 두고서도 나쁜 옷과 나쁜 음식을 부끄러워한다면 더불어 논의할 수 없다고 수레하기도 했다. 머릿속에 기억한 지식만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 체험을 통해 자신의 삶 속에서 무르익어야만 깨달음이 찾아온다. 인생의 의미를 알기 위해 방황하지 않고는 세속적 가치에 대해 초연할 수 없고 세속적 가치에 대해 초연하지 못하고서는 진리를 얻을 수 없다. 세속적 가치에 대해 초연하라는 공자의 깨우침은 체험을 통해서 터득된 것이었다. 배우고 때맞게 익히니 기쁘지 아니한가. 공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다. 2달밖에 남지 않은 절박한 환자에게는
다른 사람의 일이 관심사가 될 수 없다. 자기의 문제가 너무 다급해 누가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누가 더 훌륭한지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없다. 공자의 제자인 자공은 재주가 많고 똑똑했다. 그는 사람들에 대해 이러저러하게 평가하기를 좋아했다. 그런 그에게 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산은 훌륭하도다. 나는 그럴 겨를이 없었다. 산은 자공의 이름이다. 공자가 자공을 훌륭하다고 한 것은 반어법이다. 반어법으로 말하는 것이 때로는 사람을 깨우치는데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가 있다. 사람들을 이리저리 평가할 정도로 여유가 있는 자공에게 공자는 반어법으로 깨우쳤다. 너무나 다급해 남에게 관심을 가질 수 없었던 나보다 네가 더 훌륭하다. 이 말은 자공을 깨우치기 위해 한 말이지만 우리는 이 말에서 절박했던 공자의 체험을 읽어낼 수 있다. 인생의 의미를 몰라서 절박하게 방황하던 공자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지만 자기처럼 방황하는 사람에게는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2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방황하다가 강가에 앉아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는 말기 환자는 세상사에 관심을 가지지 않지만 자기 옆에 와서 자기처럼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는 환자를 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그에게는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2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다면 바로 친근해진다. 동병상련. 병이 같으면 서로 어여삐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만 그에게 매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도 자기처럼 방황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활짝 웃는 얼굴로 나타났다면 어떨까?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그에게서 약을 만들어 먹고 나았다는 말을 들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는 자기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생명수로 다가온다. 그에게 매달려 어떤 약을 어떻게 만들어 먹었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절박하게 방황하던 공자는 어느 날 그런 사람을 만났다. 요, 순, 우, 탕, 문왕, 무왕, 주공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었다. 부모님은 그립다. 나를 낳아주었고 길러주었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자기의 목숨도 내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운 사람은 부모만이 아니다.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는 사람을 만나도 마찬가지다. 그런 사람은 부모처럼
그립고 고맙다. 공자는 주공이 그리워 꿈에서도 만났지만 몸이 쇠약해진 뒤로 꿈에서 만나지 못하게 되었음을 한탄한 적이 있다. 공자가 그리워한 것은 주공만이 아니다. 요, 순, 우, 탕, 문왕, 무왕을 다 그리워했다. 모두를 그리워한 심경이 주공을 그리워했다는 말로 압축되었다.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만 하고 있어서는 의미가 없다. 그들과 만나고 그들처럼 되어야 의미가 있다. 공자가 그들을 만나고 그들처럼 되는 방법은 배움을 통해서였다. 공자의 배움은 2달밖에 남지 않은 절박한 환자가 약을 구해먹고 낫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세상에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 공자는 그 심경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배우고 때맞게 익히니 역시 기쁘지 아니한가. 공자는 배움의 길에 들어섰다. 15이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이보다 더 기쁠 수는 없다. 공자가 말하는 배움이란 다른 사람이 말하는 배움과 내용이 다르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배움이란 남을 이기기 위한 지식 쌓기가 대부분이었지만 공자가 말하는 배움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을 이긴 사람도 늙어 죽기는 마찬가지다. 그런 사람에게 참다운 행복은 없다. 참다운 행복은 늙어 죽는 길에서 벗어날 때 찾아온다. 공자가 말하는 배움은 참다운 행복을 찾는 길이다. 그 길은 자기를 바로잡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자기를 바로잡는 것, 그것이 수신이다. 불행해도 좋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행복해야 한다. 공자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천자에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모두가 수신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15세 배움을 시작한 공자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다. 10집쯤 되는 조그만 읍에도 반드시 나처럼 충성스럽고 신실한 사람이 있지만 나처럼 배우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고 한 공자의 말은 이를 잘 말해주는 것이다. 산다는 것의 의미를 몰라 방황했던 공자는 배움을 통해 그것을 해결한 것이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가꾸는 것. 신정근.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공자는 위대한 사상가나 교육자로 알려져 있다. 이 이미지가 강하게 되면 공자는
희로애락을 느끼는 인간보다는 그것을 뛰어넘은 성인으로 간주된다. 공자도 춘추 시대를 살면서 슬픔에 못 이겨 오열하기도 하고 기쁨에 못 이겨 식사를 건너뛰기도 했다. 이렇게 보면 공자는 현실에서 만족도 느끼고 불만족도 느끼면서 자신의 삶을 가꾸어 나간 보통 사람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공자는 자신이 현재에서 미래 사회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서 제자들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다. 제자들이 자신이 못다 이룬 꿈을 이루어줄 수 있으리라고 보았다. 하지만 기대했던 제자 중에 스승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불치병에 걸린 경우가 있었다. 현재가 암울한데 미래마저 공자를 배반하는 듯 했다. 배구가 몹쓸 병에 걸리자 공자가 병문 안을 갔다. 창문 너머로 배구의 손을 잡고서 위로했다. 어찌할 길이 없구나. 이게 운명인가 보다. 아, 이 사람에게 이런 병이 찾아오다니. 이 사람에게 이런 병이 찾아오다니. 논어 옹야 10장 131편. 공자는 배구의 병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다. 운명이라는 말 이외에 달리 할 말이 없었다. 공자가 아끼던 안연이 죽었다. 공자의 울음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애간장이 녹는 듯 했다. 곁에 있던 제자들이 건강을 염려해서 지나친 애통을 만류했다. 내가 그렇게 비통해 했는가? 하지만 저 못난 사람을 위해 비통해 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를 위해 그렇게 할꼬? 논어 선진 10장 276편. 공자는 안연의 죽음 앞에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울음의 깊이가 더해지는 만큼 그의 절망도 깊어졌던 것이다. 공자는 제자들의 질병과 죽음을 통해서 불행이 자신의 옆에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불행이 그를 한없이 슬프게 만들었지만 모든 것을 놓아버릴 정도로 치명적이지는 않았다. 그는 자신이 바라지 않았지만 피할 수 없는 사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공자의 인생이 불행으로만 채색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지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무한한 기쁨을 느꼈다. 공자가 자공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공이 시의 적절하게 시경의 시를 연상하면서 논의를 이끌어갔다. 이에 공자가 말했다. 자공아, 비로소 이제 내가 너와 더불어 시를 논할 수 있겠구나.
앞가락을 일러주니 뒷가락을 풀어내는구나. 하기 15장 15편. 공자는 자신의 어깨 높이까지 부쩍 성장한 제자를 바라보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지적 희열 또는 쾌감을 느꼈을 것이다. 공자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들으며 자도치라고 할 수밖에 없는 희열을 여과 없이 표현하곤 했다. 공자가 제나라에 머물 때 모범적인 성군으로 알려진 순임금의 소음악을 보고 들을 기회가 있었다. 그가 얼마나 심취했는지 3달 동안 고기 맛을 몰랐다. 음악을 감상하다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 논어 수리 14장 165편. 이런 사례를 보면 우리는 공자가 때로는 불행을 느끼고 때로는 행복을 느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공자가 아무리 성인이라고 해도 보통 사람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은 행복을 누리려고 한다. 달리 말해서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한다. 하지만 행복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이르면 각기 대답이 다르다. 현실에서 사람마다 행복을 달리 정의할 뿐만 아니라 사상가들도 행복을 달리 본다. 크게 구분한다면 돈, 집 등 물질의 소유를 중시하는 경우도 있고 안정, 평화 등 정신의 지속적 상태를 중시하는 경우도 있다. 논어를 보면 공자는 분명 어떤 경우는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감을 느끼고 어떤 경우는 무슨 이유로도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공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행복의 정체를 찾아낼 수 있다. 제대로 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올바름의 바탕이 있다. 속이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외줄타기처럼 아찔아찔하게 불행을 피해가고 있다. 옹야 19장 140편. 정직한 사람이 복을 받고 부정직한 사람이 벌을 받으면 좋은 사회이다. 사람은 행복을 누리고 불행을 피하려고 한다. 벌을 받아 불행의 고통을 당할 만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불행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한다. 빨리 끝내고 싶은 만큼 또 불행의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만큼 사실은 사실대로 마주하지 못하게 된다. 즉, 거짓말을 하게 되고 뉘우치는 척 연기하게 된다. 공자는 보통 사람이 보이는 형태를 통해 행복은 올바르게 사는 데서 생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행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가꾸는 것.
공자는 자신의 삶에서 호학, 즉 죽도록 배우기를 좋아하는 것을 높이 샀다. 자신만큼 호학하는 사람이 없다고 큰 소리칠 정도였다. 개강자가 공자에게 물었다. 당신의 제자들 중에 누가 학문을 사랑합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안연이라는 이가 참으로 학문을 사랑했지요. 그이는 참 불행하게도 수명이 짧아서 죽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선진 7장 275편. 이렇게 볼 때 공자의 행복은 분명히 호학에서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호학의 실체를 좀 더 살펴보기로 하자. 공자가 유명해지자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를 만나고자 했다. 초나라 섭공이 공자를 찾아왔다가 먼저 자로를 만나 그의 특색을 물었다. 평소 갈갈하던 자로는 막상 그 물음에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뒤에 공자가 이 사실을 듣고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네는 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소? 그 사람의 됨됨이는 말입니다. 한 가지 주제에 깊이 열중하다 보면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나아가는 길에 즐거워하며 삶의 시름마저 잊어버려서 앞으로 황혼이 찾아오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한 채 늘 젊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리 19장 170편. 공자는 호학의 과정에서 인생에 끼어드는 시름과 노화마저 의식하지 못한다. 그는 호학할 때 현실에 요구하는 다른 또 하나의 세계로 진입한다. 그 결과 공자는 몸에 노화의 흔적이 깊게 배이고 있지만 젊음의 기쁨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호학은 다른 것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 그 자체로서 무한한 즐거움을 낳은 것이다. 재미있는 책을 읽다 보면 잠마저 뿌리치고 끝까지 읽는다. 책을 덮고 나서야 긴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다. 밥을 먹는 것, 다른 할 일이 있는 것 등 일상의 일과 생활의 고단함이 독서의 세계에 끼어들지 못하는 것이다. 공자의 호학은 텍스트를 읽고 대화를 나누는데 한정되지 않는다. 진사패가 공자에게 노나라 소공이 소문대로 예의 전문가인지 물었다. 공자는 자기 나라의 군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곤란했던지 소문대로 같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진사패는 소공이 동성의 부인을 맞이해놓고 그 사실이 발각될까봐 두려워서 부인 이름을 오희가 아니라 오맹자로 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공자는 그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만약 잘못을 저지르면 주위 사람들이 반드시 지적을 해주니 말이다. 라고 대답했다. 수리
31장 182편. 사람은 뜻하거나 뜻하지 않게 잘못을 할 수 있다. 의도했다면 당사자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반면 뜻하지 않게 잘못을 하면 당사자가 그 자리에서 바로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다.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당사자가 과거의 사태를 떠올리면서 그 과정에서 잘못을 알아차리게 된다. 하지만 주위 사람이 바로 지적해 주면 금방 잘못한 사실을 알게 된다. 특히 권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일 경우 잘못이 지적되지 않으면 그 잘못이 올바른 것으로 둔갑한다. 공자는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진사패에게 화를 내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진사패로 인해서 자신이 잘못을 피하지 않고 또 못 알아채고 넘어가지 않게 되었다며 다행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보면 공자는 자신을 대상화시켜서 도덕적 실패를 예방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실패를 시인하고 마주하기를 바라는 공자는 완전한 인간을 향한 무한한 열정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공자는 도에 따른 삶을 지향하면서 호학을 매개로 자신과 도 사이의 간격을 최소화시키려 하고 있다. 고통이 따를지라도 간격이 줄어드는 만큼 즐거움이 생기고 또 즐거움이 생기는 만큼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다. 공자의 제자들을 보면 그를 닮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를 빼다 닮은 사람도 있다. 염구가 말했다. 제가 선생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힘이 모자라서 쫓아갈 수 없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힘이 모자란 경우는 반쯤 가다가 엎어지고 쓰러진다. 지금 자네는 이만큼만 해야지라며 선을 긋고 있네. 옹야 12장 133편. 염구는 공자가 도와 현재의 나 사이에 놓인 간격을 줄이는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다. 염구는 그 과정을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으로 보고 있다. 그가 고통을 느끼는 만큼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아녀는 염구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 선생님을 우러러 볼수록 더욱 높아지고 뚫고 들어갈수록 더욱 단단해 보인다. 바라보니 어느 틈에 앞에서 손짓하더니 문득 뒤에서 채찍질 하시네. 선생님은 차근차근 배우는 사람을 이끌어 가는구나. 각종 고전 자료로 나의 세계를 넓히고 전통 의식으로 나의 행위를 규제하신다. 아, 이러니 내가 그만두고 싶어도 차마 그럴 수 없네.
이미 나의 모든 재주를 쏟아 부었지만 나의 눈앞에 으뜩 계시는 듯하다. 또 힘을 내서 따라가고자 하지만 어찌 해볼 길이 보이지 않네. 논어 자한 11장 221편. 아녀는 공자에게 배우면서 염구와 마찬가지로 고통을 겪는다. 하지만 그 고통은 포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자에 대한 존경의 표시이다. 공자는 아년에게 자신이 나아갈 영원한 미래인 것이다. 자신이 한 걸음 나아가면 공자와 간격이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공자도 그만큼 앞서 있다. 차이가 있는 만큼 좁혀야 할 간격이 실제하는 것이고 그 실제는 안연으로 하여금 그만두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열망이 생기게 만든다. 공자가 그리는 행복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것이다. 훗날 맹자가 말하는 여민 동락과 같은 것이다. 자신이 가는 길을 굳게 믿고 학문을 사랑하며 오엽이 닥치면 죽음을 각오로 자기 세계를 선양해야 한다. 위험한 국가에는 입국하지 않고 혼란스러운 국가에는 체류하지 않는다. 국가가 제 갈 길을 가면 사회 활동을 하고 국가가 제 갈 길을 완전히 잃어버리면 은거의 삶을 산다. 국가가 제 갈 길을 가고 있는데도 저 혼자 가난하고 무명으로 지낸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또 국가가 제 갈 길을 완전히 잃었는데도 저 혼자 재산을 모으고 떵떵거리며 산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태백 13장 202편. 또 공자는 행복이 꿈꾸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사람이 도에 따른 삶의 방향을 살기로 결정했으면 도와 지금의 나만이 아니라 도와 지금 이곳 사이의 간격을 줄여나가야 하며 행복을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찾아서 만나야 한다. 행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가꾸는 것이기 때문이다. 군자는 A가 무엇이다라고 명명하면 반드시 정확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하고 주장했으면 반드시 그대로 실행해야 한다. 군자는 자신이 뭐라고 다짐해 놓고 일의 진행에 따라 어물어물 넘어가는 일이 결코 없다. 자로 3장 321편. 사랑이 어떻게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가? 인이란 상대를 대하는 따뜻한 마음과 행동. 신정근. 인.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랑. 춘추 전국시대는
천자나라의 통제권을 벗어난 제후의 나라가 오늘날 국제관계와 마찬가지로 경쟁을 벌이던 시대이다. 그 경쟁은 때로 국가 간의 치열한 전쟁으로 이어졌다. 이 때문에 춘추 시대 다음에 이어지는 시대를 전국시대, 즉 싸우는 나라들의 시대라고 명명한 것이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공자는 전쟁에서 살아남는 법이나 전쟁을 해서 이기는 방법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꼭 필요한 경우 전쟁을 해야 하지만 가급적 전쟁을 피해야 한다고 보았다. 공자는 전쟁을 질병과 마찬가지로 마음을 졸이며 조심해야 하는 일로 여겼다. 수리 23장 164편. 전쟁을 하려면 무기만이 아니라 수많은 병사를 필요로 한다. 공자는 선량한 지도자라면 백성을 적어도 7년 정도 훈련시켜야만 전쟁터에 내보낼 수 있다고 보았다. 자로 29장 347편. 이와 반대로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백성들을 전쟁터로 내보내는데 이것은 사지로 내다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보았다. 자로 30장 348편. 공자는 전쟁을 부정하지 않지만 그것이 시대의 모순과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인 힘이라고 보지 않았다. 전쟁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보았다. 그는 시대 상황과 정반대로 오히려 즉 사랑이야말로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공자는 인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의 정체가 불분명하게 보인다. 인이 사랑이라는 점에서 같다고 하더라도 쓰이는 영역과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는 상대를 대하는 따뜻한 마음만이 아니라 그 마음에 따라 행동하는 실천을 포함한다. 또 사랑은 대상과 범위에 따라 이름이 나뉘게 된다. 부모에 대해서 효도이고 자녀에 대해서 자애이고 친구에 대해서 우정이고 국가에 대해서 애국심이고 동포에 대해서 동포애이고 인류에 대해서 인류애이다. 공자는 전쟁의 시대에 사랑의 가치를 재발견하고서 통합의 길로 나아갔다. 백의와 숙제는 공자의 발견에 영감을 준 인물들이었다. 두 사람은 고죽국 왕자로 아버지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이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형보다 동생을 더 아끼자 그들은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조국을 떠났다. 이로써 고죽국은 어떠한 정치적 충돌도 겪지 않고 후계 문제를 평화롭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두 사람은 경쟁이 아니라 양보를 통해서 공동체의 평화를 지켜냈던 것이다. 공자는 바로 이 점에서 경쟁의 시대에
백의와 숙제의 가치를 통해서 시대의 갈등을 치유하고자 했던 것이다. 공자 학교에서 논란거리가 생겼다. 당시 위나라는 현왕인 아들과 도전자인 아버지 사이에서 군주 자리를 두고 내전이 일어났다. 이 상황에서 공자가 누구를 도울 것인지 제자들 사이에 뜨거운 논쟁이 벌여졌던 것이다. 염유가 공자의 의향을 알고 싶어 하자 자공이 대신 선생에게 물어보겠다고 했다. 자공은 정면으로 위나라 상황을 거론하지 않고 과거 백의와 숙제의 이야기를 끄집어냈다. 백의와 숙제가 어떤 사람들이고 자신들의 신세를 원망했는지 물었다. 공자는 먼저 두 사람이 현인이라고 대답하면서 그들의 처신을 칭찬했다. 공동체의 통합을 추구해서 그 통합을 일구어 냈는데 무엇 때문에 원망을 했겠는가. 수리 15장 166편. 두 사람이 원망을 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하고 싶어서 양보한 게 아니라 억지로 양보한 셈이다. 그들이 억지로 양보했다면 양보하도록 한 아버지를 미워하고 또 언젠가 양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었던 것이다. 공자는 두 사람의 행적에서 강압과 억지를 읽어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공자가 백의와 숙제의 행위에서 어렵게 발굴한 인, 사랑의 가치는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었다. 공자가 자로와 안연과 함께 있다가 두 사람에게 포부를 물어보았다. 자로가 대답했다. 바라건대 저는 수레와 말 그리고 가벼운 갑옷이 있더라도 그것을 친구들과 함께 쓰다가 그것이 낡아서 망가지더라도 별로 안타까워하고 싶지 않습니다. 안연이 대답했다. 바라건대 잘한 것을 자랑하지 않고 성과를 내세우고 싶지 않습니다. 자로가 공자에게 포부를 묻자 그가 답했다. 늙은이는 불편한 게 없고 친구들은 서로서로 믿음을 가지고 청소년은 따뜻한 보살핌을 받았으면 좋겠다. 공야장 27장 119편. 세 사람은 각각 다른 포부를 말하고 있다. 하지만 세 사람의 말을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보인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랑, 인이다. 자로는 옷, 물질적인 측면에서 독점적 소유를 고집하지 않고 친구와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했다. 안연은 함께 일을 하고서 그 성과에 대한 개인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으려고 했다. 공자는 전 연령대의 사람이 따뜻한 보살핌을 받아서 누구도 고통과 외로움을 겪지 않는 상태를 꿈꾸고 있었다. 세 사람은
대상과 범위를 달리하지만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흘러 통합을 이루고자 했다. 이것은 결국 백이와 숙제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면서 이룩한 사랑, 인의 공동체와 다를 바가 없다. 번지가 공자에게 인, 사랑에 대해 물은 적이 있다. 공자는 간단하게 대답했다. 이는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지. 안현 22장 316편. 이것은 공자가 인을 가장 간단하면서도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이다. 자로, 안현, 공자 세 사람이 포부를 제각각 달리 말했지만 결국 인으로 귀결한다고 할 수 있다. 중용이란 무엇인가? 몸과 마음의 완전한 조화. 이기동. 공자가 중용을 주장한 이유. 올바른 삶은 본심을 회복하여 하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몸이 없이 마음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하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도 몸은 중요하다. 그 몸이 하늘의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하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몸과 마음이 늘 하나다. 몸은 언제나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늘 조화를 이룬다. 몸이 하늘의 마음을 따라 움직임으로써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용이다. 요 임금에서 순임금으로 다시 순임금에서 우임금으로 전해진 진리가 바로 이 중용이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공자의 관심은 중용에 집중되었다. 완전한 삶은 중용을 실천하는 삶이다. 공자는 중용의 삶을 최고의 목표로 삼았다. 그만큼 중용의 실천은 어려운 것이다. 공자는 온 세상과 온 나라도 골고루 잘 살게 할 수 있고 벼슬이나 녹봉도 사양할 수 있으며 시퍼런 칼라루이를 밟고 설 수 있어도 중용은 실행할 수 없다고 단식하기도 했다. 중용의 핵심은 마음과 몸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어느 하나가 소외되거나 무시되면 중용이 아니다. 중용을 잃어버린 삶은 바른 삶이 아니며 공자는 이를 두고 이단이라 했다. 공자는 오로지 이단을 추구하면 해가 될 뿐이라고 했다. 이단을 추구한다는 것은 몸과 마음 중에서 어느 한 요소만을 추구하는 것을 뜻한다. 한 요소만 중시하면 다른 하나가 소외되어 삶이 원만하게 영위되지 않는다. 가장 바람직한 삶은 두 요소가 고루 충족될 때이며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 중용이다.
공자는 중용적 삶을 지향하고 중용적 삶의 성취를 학문의 핵심으로 삼았다. 공자가 말한 중용은 몸과 마음의 두 요소를 포괄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인간의 삶에서 나타나는 서로 다른 두 요소를 두루 다 포괄하는 것이다. 중에는 속, 가운데, 적중한다 라는 세 가지의 뜻이 담겨 있다. 속은 사람의 마음속을 의미하는데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로 통하는 한 마음이 있다. 그 한 마음이 바로 인이다. 두 사람이 함께 사업을 했다고 하자. 두 사람이 이익금을 분배하기 위해 마주하고 있을 경우 욕심으로 판단할 때는 서로 많은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 대립한다. 욕심이 크면 클수록 그 대립은 첨예해진다. 극단적으로 대립하면 한쪽 사람은 자기가 100을 갖고 상대방이 0을 갖기를 바랄 것이고 반대로 상대편 사람은 자기가 100을 가지고 상대방이 0을 갖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나 한 마음을 회복하여 그것으로 판단하게 되면 상대를 자기와 대립하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자신과 상대방이 같은 마음이 되고 같은 입장이 된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다 가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둘의 입장이 골고루 반영된 가장 알맞은 액수를 가지려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용이다. 중용에는 세 요소가 있다. 먼저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속이라는 뜻의 중이고 100과 0 사이의 공평한 수치가 가운데라는 뜻의 중이며 그 알맞은 것을 과감히 시행하는 것이 적중시킨다는 뜻의 중이다. 한 마음이 되는 것은 인이고 100과 0 사이에 공평한 수치를 찾는 것은 지이며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은 용이다. 중용의 용은 용과 같은 말로 두루 통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이 어진 마음으로 알맞은 수치를 지혜롭게 찾아내어 용감하게 실행하면 모두에게 통용되어 널리 쓰이게 된다. 군자의 삶이란 물이 흐르는 것과 같다. 공자가 추구하는 중용적 삶에서 으뜸이 되는 것은 몸과 마음의 조화로운 삶이다. 마음만 넉넉하고 몸이 소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몸만 충족하고 마음이 황폐해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한 삶이란 건전한 마음으로 건강하게 사는 것이다. 공자가 위나라에 갔을 때 위나라의 백성이 많은 것을 보고 감탄하자 수레를 몰던 염유라는 제자가 말했다. 이미 많으면 또 무엇을 더해야 합니까? 그러자 공자가 답했다. 부유하게 해주어야 한다. 다시 염유가 이미 부유하게 된 뒤에는 또 무엇을 더해야 합니까? 라고 묻자 공자는
가르쳐야 한다 라고 답했다. 몸의 삶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재물이 있어야 하고 마음의 삶을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공자가 위나라에 갔을 때 위나라의 백성들이 많은 것을 보고 경제와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는 방법에는 경중과 선후가 있다. 선후로 보면 몸의 삶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이고 본심을 회복하는 것이 나중이다. 그러나 경중으로 보면 본심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몸의 삶을 확보하는 것이 가볍다. 이렇기 때문에 몸과 마음 중에서 어느 하나만 붙잡아야 하는 극한 상황에서는 몸을 버리고 마음을 붙잡는다. 몸과 마음의 조화는 몸이 본심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일 때 확립된다. 공자는 조화로운 삶을 사는 사람을 군자라 하고 조화롭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을 소인이라 하면서 군자의 삶과 소인의 삶을 다양하게 소개한다. 군자의 삶은 바른 삶이지만 소인의 삶은 바른 삶이 아니다. 공자가 군자의 삶과 소인의 삶을 다양하게 소개하는 까닭은 사람들로 하여금 바르지 않은 삶을 버리고 올바른 삶을 살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군자는 모든 사람들과 두루 어울리고 어떤 특정한 사람을 따르지 않지만 소인은 반대로 어떤 특정한 사람을 따르고 모든 사람과 두루 어울리지 못한다고 했다. 군자는 본심으로 사는 사람이다. 본심은 한 마음이다. 본심으로 사는 사람은 모두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두루 어울린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만을 따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소인은 이와 반대다. 소인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이익이 되는 사람에게는 따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그런 사람은 모든 사람과 두루 어울리지 못한다. 군자는 모든 사람들과 두루 조화를 이루지만 다른 사람과 같아지려고 하지는 않는다. 소인은 다른 사람과 같아지려고 하지만 두루 조화를 이루지는 못한다. 하나의 뿌리에서 자란 나뭇가지와 잎은 모두 조화를 이룬다. 그러나 그 나무의 가지와 잎은 자기의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할 뿐 같아지려고 하지는 않는다. 군자의 삶도 이와 같다. 모두 하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남과 두루 조화를 이루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소인의 삶은 이와 반대다. 소인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바쁘다. 예쁜 사람과 같아지려고 하고 많이 가진 자와
같아지려고 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는 열중하지 않는다. 마음이 늘 욕심을 채우는 곳에 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에는 마음이 없다. 마음이 없는 일은 늘 지겹고 피곤하다. 그러므로 소인은 늘 지겹고 피곤하게 산다. 소인이 하는 일은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근자는 남의 좋은 점은 드러내지만 남의 나쁜 점은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나 소인은 이와 반대로 한다. 근자는 남을 남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남의 좋은 점을 드러내지만 소인은 남을 경쟁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남의 나쁜 점을 드러낸다. 근자는 느긋하지만 교만하지 않다. 소인은 교만하지만 느긋하지 않다. 근자는 남을 나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일 없이 늘 느긋하지만 남에게 교만하게 굴지 않는다. 그러나 소인은 늘 남과 경쟁하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늘 교만하게 굴지만 늘 긴장한다. 근자는 덕을 좋아하지만 소인은 땅을 좋아한다. 근자는 형벌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소인은 혜택 받는 것을 좋아한다. 근자는 본심대로 사는 것을 좋아하지만 소인은 땅을 좋아한다. 소인이 땅을 좋아하는 것은 땅이 돈이기 때문이다. 근자는 실수하여 잘못을 저질렀을 때 벌 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소인은 은혜를 받아 벗어나고자 한다. 근자는 잘못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구하지만 소인은 남의 탓으로 돌린다. 모든 잘못된 일에는 근본 원인과 외적 조건이 있다. 근본 원인은 자기에게서 비롯되지만 외적 조건은 남과의 관계에서 생긴다. 잘못된 일이 생겼을 때 근자는 늘 자기 반성을 해서 근본 원인을 제거한다. 하지만 소인은 근본 원인은 놓아두고 외적 조건만 따져서 남의 탓으로 돌린다. 근자는 위에 도달하지만 소인은 아래에 도달한다. 근자는 본심을 회복하고 하늘의 마음을 되찾는 일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위로 하늘에 도달한다. 그러나 소인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 돈을 밝히고 땅을 좋아한다. 그래서 소인은 물질적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 근자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꼭 해야 한다는 것도 없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없다. 오직 마땅한 것을 따라서 할 뿐이다. 근자는 하늘의 마음으로 산다. 하늘의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해야만 한다든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등의 고정관념이 없다. 그런 삶은 물이 흐르는 것과도 같다. 물은 고정관념이 없다. 천천히 가야 한다는 것도 없고 빨리 가야 한다는 것도 없다.
평평한 곳에서는 천천히 가고 가파른 곳에서는 빨리 가며 뚝에 막히면 쌓였다 가고 절벽이 있으면 폭포가 되어 떨어진다. 군자가 살아가는 모습도 그와 같다. 가야 할 상황이면 가고 머물러야 할 상황이면 머물며 빨리 가야 할 상황이면 빨리 가고 천천히 가야 할 상황이면 천천히 간다. 그 모든 것은 하늘의 뜻을 따르는 결과일 뿐이다.